네, 고려시대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이제 고려 중기 문물귀족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물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. 문물귀족을 형성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음서제입니다. 우리 이전 영상에서 보았고 수업 시간에서 봤듯이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식들은 이제 과거를 치지 않아도 관리가 되는 제도였죠. 그래서 이 음서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, 즉 관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강력한 가문이 형성되는 거죠. 그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5품 이상의 관리에 한해서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도 받을 수 있는데요. 보통 관리가 되고 나서 받는 땅은 관리를 그만하거나 죽거나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땅이었는데요. 5품 이상만 되면 공음전을 받아서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폐쇄적 결혼입니다. 이 폐쇄적 결혼을 통해서 끼리끼리 결혼을 함으로써 이 문벌 귀족끼리 결혼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. 그래서 음소제는 정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갔고요. 공음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권력을 유지해 나갔고, 폐쇄적인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인 권력을 유지해 나갑니다. 이것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한 가문, 특정 가문들이 힘을 막강하게 갖는 것이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. 이 문벌 귀족들은 보통 호족과는 다르게 호족들은 주로 지방에 퍼져 있었다면 문벌 귀족은 중앙, 즉 수도 개경 근처로 모여드는 특성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경원 이씨 가문은 굉장히 특별한 가문인데요. 이들은 왕실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가문들보다 좀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원 이씨 가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죠. 자, 이자겸은요,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전부 다 왕에게 이제 결혼,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. 그러다가 이자겸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인종과 맞붙었다가 결국 인종에게 패배하는 것이죠. 이자겸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자겸은 금나라에게 사대했다는 점입니다. 즉 금나라의 사대 관계를 수용했던 사람인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자겸은 인종에게 패배하여서 어디로 유배 갔냐면 영광으로 유배 갔죠. 미안합니다. 안 적었네요. 그래서 유배를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굴비라는 이름도 이자겸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자겸이 이 금나라의 사대를 하는 바람에 금나라의 사대에 반발을 한, 즉 묘청 같은 서경파들이 서경천도 운동, 즉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서경파의 대표인 묘청과 묘청이 서경으로의 천도, 즉 수도를 옮길 것을 주장하자 개경파의 대표였던 김부식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였죠. 그 묘청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냐면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. 즉, 그 이자겸의 난 같은 그런 혼란이 지속되자 개경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. 그래서 우리 신라 말에 유행했던 그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서경으로 천도하면은 이제 수많은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더불어서 서경으로 천도하면서 이 금나라, 즉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대해서 정벌하자. 우리가 사대를 하는 것은 너무 굴욕적이었다. 그래서 금나라 정벌 또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인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요. 묘청이 난을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라고 하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반발 세력, 즉 서경파를 진압하는 것은 김부식이었습니다. 즉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파가 올라가서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김부식이 묘청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. 이 묘청의 석영선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, 뭐 그렇게 크게 뭐 역사적으로 쭉 그 이후에 크게 대두되는 것은 없었지만 훗날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, 그죠? 이 시기에 어, 어떠한 특정 역사학자에 의해서 재조명됩니다. 그래서 이 묘청의 석영선도 운동을 천년,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일천년내 제일대사건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. 바로 신채호라는 역사학자입니다. 이 신채호는요.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냐면요. 당시 이 조선의 역사, 즉 이 한반도의 역사가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. 묘청 세력은 진취적인 세력, 즉 서경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벌을 하면서 좀 더 뻗어나가려는 세력이었다면 개경파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세력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묘청이 이겼더라면
우리나라의 역사를 할까요? 어떤 당시의 조선의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?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신채호가 살았던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했던, 조선이 굉장히 약했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조선 말, 대한제국 시기, 그쵸? 그 시기에 수많은 열강에 의해서, 수많은 왜곡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고요.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건너가기 직전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대 상황에 의해서 평가된다. 즉,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해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요.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묘청의 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묘청이 무리하게 한 것이다라고 보는 이게 이제 그러한 의견이었다면 신체호에 의해서 이제 재해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영상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문제는 이자겸에서 인종으로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원래는 이자겸에 있던 세력이었다가 인종으로 갈아타면서 이자겸이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, 우리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의 공유가 했던 역할의 이제 모델이기도, 역사적인 모델이기도 하는데요.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네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는 오타가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이자겸이 유배간 곳은 어딜까요? 우리 굴비라고 하는 생선으로 유명한 이곳, 이곳은 어디일까요? 그래서 이것도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선생님 링크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했고요. 이제 다음 영상 하나 남았습니다. 네, 마지막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. 안녕.